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을 치매 환자라고 믿었던 한 아내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평생 숫자 하나 틀리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방금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스불까지 켜둔 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그러다 치매인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내는 한 권의 검은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 노트에는 사라진 기억이 아니라 끝까지 숨겨온 한 남자의 사랑과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치매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이 설명이 되니까요.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남편 강민우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녁 언제 먹어?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우리가 막 먹고 일어난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아직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방금 드셨잖아요. 그래. 내가 민우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미안, 깜빡했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결혼 34년. 그동안 제가 알던 남편은 숫자 하나, 영수증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격리부장까지 하던 사람이 방금 먹은 저녁을 잊어버리다니요. 다음 날 아침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우가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올려놓고는 그냥 거실로 나가 TV를 보러 갔습니다. 한참 뒤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라면 물은 이미 다 증발했고 냄비는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여보! 가스! 제가 소리치자 달려온 민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가스불부터 껐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잠깐 TV 보다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남편의 이상한 모습은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큰아들 준호와의 저녁 약속을 3번이나 연달아 잊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내가 3번이나 전화했는데 그때마다 약속한 적 없다고 하시잖아. 전화를 끊고 나면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손에 약봉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거 먹었나? 오늘? 아침에 드셨어요. 그랬나? 약을 내려놓고 거실로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아빠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 혹시 치매일 수도 있잖아. 치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억력 저하, 반복되는 질문, 시간 감각 상실, 의사가 TV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다녀오다 우연히 서재 쪽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민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작은 노트 한 권을 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공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빛이 꺼진 건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뒤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 환했습니다. 저게 치매 환자의 행동일까? 치매라면 기억을 잃어버린다면서요. 그러면 무언가를 저렇게 열심히 적어둘 필요가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져.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뭐야? 어제랑 똑같아요. 멸치볶음이랑 김치요. 그래. 어제도 먹었어? 저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병원은 언제 가볼 거야? 이제 슬슬 예약 잡으려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확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혹시 치매 아니라고 해도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말은 맞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매일까? 아니면 내가 치매라고 믿고 싶은 걸까? 그날 밤 딸 수진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빠 증상이 딱 치매 초기 같아.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말 반복하고, 시간 감각도 흐려지고, 수진의 말이 칼처럼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엄마도 알아. 근데 막상 병원 가자고 하면 또 괜찮다고만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 혹시라도 치매입니다라는 말 들을까봐. 그래도 가야 해. 안 가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섭다는 이유로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어쩌면 저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서재문은 또 늦게까지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민우의 하루였습니다. 밥 먹은 걸 잊어버리고 약 먹은 걸 잊어버리고 아들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치고는 은행 통장 정리는 기가 막히게 해냈고 공과금 납부일은 하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왜 어떤 것들은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의심은 점점 커졌고 제가 믿고 있던 치매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부터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치매가 맞기는 한 걸까? 11월이 시작되던 무렵 집안 공기는 언제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아, 수요일. 잠시 후 다시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라고 했지?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래. 요즘은 날짜가 잘 헷갈리네. 처음엔 저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하지만 같은 대답을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니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된장찌개요. 잠시 후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요. 그리고 또 저녁 뭐 먹어? 3번째 질문이 나오자 제 입에서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된장찌개라고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움찔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얼굴, 서운한 눈빛,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표정. 제가 그를 탓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터져버린 말은 다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기억하세요?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게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 그 말이 오히려 제 화를 더 북돋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준호랑 약속도 3번이나 잊어버리고 가스불도 안 끄고 이게 다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요? 말을 쏟아내고 나니 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둘을 단체 채팅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아빠,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잠시 후 준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비울게. 같이 가요. 수진도 바로 따라왔습니다. 엄마 혼자 끌고 가지 말고 우리도 같이 가요. 핸드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위로 똑 떨어졌습니다. 내가 왜 남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른다. 가까스로 11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요즘 세상에 신경과 검사 한번 받는 것도 이렇게나 어렵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보, 그날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꼭 병원 가요. 그래. 알았어. 민우는 의외로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 태도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 예약은 정말 치매 진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검사 날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동네 슈퍼 좀 다녀올게. 민우는 평소처럼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의심 없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민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집 앞 골목을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슈퍼, 약국, 공원, 민우가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늘이 연보랏빛으로 물들어갈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강미무 씨 보호자분 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아내인데요. 남편분이 옛날에 사시던 동네 근처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고 계셔서요. 지금 경찰서에 모셔두었습니다. 옛날 동네, 우리 가족이 20년 전에 살던 이미 재개발이 끝나 모습이 많이 변해버린 그곳.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가자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나 봐. 그 말이 너무도 순순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자리에서 창밖만 바라보는 남편은 전혀 다른 시간 속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 도망치지 말자.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경찰서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민우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재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노트. 내일 병원 가기 전에 저 노트를 한 번만 볼까? 머리가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내 서재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른 채 병원 검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준호랑 수진이도 같이 간대요. 그래, 알았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민우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뭘 잘하고 말고가 있어요. 검사는 그냥 우리 둘 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한 밤이 흘렀습니다.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민우가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부엌에서 물 따라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우가 거실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민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도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수미. 119에 전화를 걸고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민우 씨! 민우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힘겹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라. 뭐라고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런 말 하지 말고 눈부터 떠봐요. 미안해, 사랑해. 희미한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보, 강민우 씨!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앞 복도에서 저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그 표정만 봐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의사의 말은 거기까지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다음 기억은 장례식장 흰 국화꽃 향기였습니다. 좋은 분이셨잖아요.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위로는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정 속 민우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집안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인데 이렇게 액자 속에 담겨 있으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면 장례식장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괜히 의자를 정리하고 수지는 종이컵을 치우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아빠 치매 검사 받기 전에 이렇게 된 거 너무 억울하다. 수진의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지도 모르잖니. 그러면 더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었던 건 아닐까? 둘째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아이들도 잠시 집에 들렀고 장례식장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문득 민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그때까지 저는 그 말을 떠올리기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만히 앉아있기엔 가슴속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여보,
뭐라도 남겨놓고 간 거예요? 영정 속 민우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저는 털썩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잠깐 집에 다녀올게. 엄마, 혼자 가서 괜찮겠어? 응, 금방 올게. 그리고 저는 민우가 떠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우의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어제 그대로인데 오직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검은 표지의 노트 한 권.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꺼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표지를 천천히 넘기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진단일. 나는 치매가 아니다. 췌장암 말기. 시한부 6개월. 글자를 읽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제게는 한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시한부 6개월.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입술이 떨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8월 20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보험 수익자를 정리하고 집 명의도 아내 앞으로 바꿨다. 아내는 모른다. 내가 떠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두고 싶다. 그래야 아내가 혼자 남아도 덜 힘들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페이지마다 민우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9월 3일. 오늘부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꾸 아프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 한다. 대신 밥을 2번 달라고 해봤다. 아내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9월 10일. 가스불을 일부러 켜놓고 나왔다. 냄비가 타들어갔다. 아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떠날 때 조금이라도 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치매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덜 아플지도 모른다. 노트를 쥔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10월 12일. 준호와의 약속을 또 잊은 척했다. 아들이 서운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너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처음 걸었던 날, 내가 집을 나가던 날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잊어버리는 아빠를 연기해야 한다. 10월 28일. 옛날 살던 동네로 일부러 갔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다고 한다. 아내가 울면서 나를 데리러 왔다. 그 눈물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8일. 통증이 심하다.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 내일 아내가 병원 검사를 잡았다고 말했다. 치매 검사. 웃기는 일이다. 나는 치매가 아닌데. 그래도 가야겠다. 그래야 아내가 안심할 테니까. 여보, 당신이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34년 전 당신을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치매 환자를 연기하면서도 당신의 얼굴을, 목소리를, 손길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소. 아이들 앞에서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두자고 했소. 그래야 애들이
당신 곁에 좀 더 있어주지 않겠소. 당신을 혼자 두기 싫었소. 통장은 서랍 왼쪽에, 보험 증서는 오른쪽에 정리해 두었소. 집 명의는 이미 당신 앞으로 옮겨두었소. 연금도 당신이 다 받을 수 있게 해놨소.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오. 준호와 수진이 잘 챙기시고, 그리고 가끔은 나도 생각해 주시오. 당신의 바보 남편, 민우가. 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치매 환자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덜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자신을 지워내고 있었던 거구나. 노트를 품에 안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영정 속 민우의 얼굴은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영정 앞에 서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준호와 수진에게 노트 내용을 들려줬을 때 아이들은 한동안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치매가 아니었다고? 우리한테는 끝까지 말 안 했던 거야? 아마 너희 힘들까봐 그랬겠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 모르는 사이에 제일 힘든 싸움을 혼자 하고 있었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민우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셔츠 사이로, 넥타이 사이로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트 속 글씨들이 마치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검은 노트 옆에 새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쳐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첫날, 나는 당신이 치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메모에는 사라진 기억이 아니라 숨겨둔 사랑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모든 순간을, 당신이 저를 사랑했던 모든 날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창밖을 보니 어느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내려앉는 눈송이들이 세상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 위에 부드러운 이불을 덮어주듯이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우도 이 눈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통증도 두려움도 없는 곳에서, 여보,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요. 저는 여기서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안고 살아갈게요.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날 밤 저는 민우의 베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우가 나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웃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치매 아니었어. 알아요. 나 끝까지 당신 기억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영원히.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영원히. 오늘 우리는 치매라고만 믿었던 한 남편의 마지막 고백과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의 사랑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몸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메모 한 줄, 그 사람이 적어둔 날짜와 짧은 문장들, 그리고 따뜻했던 손의 온도는
우리 안에서 오래, 아주 오래 살아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괜찮다는 말 뒤에, 미안하다는 말 뒤에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지지만 함께 걸어온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오늘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내일은 정말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인생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